안녕하세요. 사회문제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회인중학교 사회선생님 노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회문제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를 다 낫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함께 볼까요? 목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조사하는 방법인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의 사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는 저번 시간에 함께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요. 학교 생활을 바쁘게 하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가정에서부터 학교, 지역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까지 점차 넓혀가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사회 문제의 정의에 한번 입각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회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옳지 못하다 혹은 잘못되었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야 라고 고민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면 되게 많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인터넷으로 1대1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성실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아이디어 괜찮고, 브레인스토밍에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양. 질보다는 양이에요. 틀리는 걸 겁내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분을 드릴 테니까 잠깐 멈추고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브레인스토밍 다들 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것들을 활동지에 보면 사회문제라고 이렇게 크게 7페이지, 5페이지 고정돼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사회문제라고 크게 중간에 뚫려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마인드맵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록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다 기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 활동으로 배우는 사회문제 탐구 활배사탐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면 무엇을 하는 학생인 것 같나요? 네,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졸려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우리는 저것을 게임 중독이라고도 불리고요. 사회문제의 현상으로 게임 과몰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련된 영상을 보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이러한 영상을 올렸더니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올렸던 자료들이 전부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영상은 실제 수업에서 따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영상인데 여기서 나온 영상의 내용을 조금 설명하자면 어떤 남학생이 그 자신의 게임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어요. 약간 아버지로부터 그 가정폭력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걸 잘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가상의 세계에 빠지게 되어서 가상과 현실을 약간 구분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게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게임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 사람으로 여겨서 물론 실제 사람들이라는 건 맞지만 현실에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게임에서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과의 약속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과잉 행동을 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EBS에서 나온 영상인데 지금은 저작권의 문제로 삭제가 되었어요. 대략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게임 중독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되게 많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한때 아니면 지금도 약간 게임 중독인 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관련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간단히 그런 거예요. 게임을 하느라 누구와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게임을 하고 있느라 누구와의 약속을 까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임 중독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 중독이 왜 문제냐? 그냥 그 사람이 거기에 그냥 몰입해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크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도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가상세계의 사람들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뭐 게임을 하는 시간에만 몰입을 하고 학교에 나왔을 때는 뭐 잠을 잔다거나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밥을 제때 먹지 않는다거나 같은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 게임을 안 하게 하면은 또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을 거고요. 결국 내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건강을 미치는 것들, 개인이 뭔가 인생이 잘못되고 느껴지는 것들, 게임 중독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만 손해가 아닌가 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회 문제에 해당하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예로 2017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비율은 남학생이 91%, 여학생이 67%로 OECD 회원국 중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남학생이 91%를 차지했고 여학생이 67%를 차지했습니다. OECD에서 압도적 1위가 되고요. 게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게임 과몰입 현상, 즉 게임 중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봤을 때 충분히 위협적인 거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활동지에 보면은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에 내가 몇 개가 해당하냐고 하면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네. 만약 거기에 한 개라도 있다면 게임 과몰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은 고민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나요? 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던 배우 안보현 씨가 되게
일진 연기를 되게 잘하죠. 그래서 되게 화가 나는 영상인데 실제로 이 영상도 저작권에 걸려서 아마 유튜브 내에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수업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폭력이 되게 많아요. 학교 폭력은 단순히 막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폭력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 우리 주변에 학교 폭력의 사례가 많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적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학교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요,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신체 폭행이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지금 못 봤지만 나중에 볼 것인 신체 폭행이 있어요. 신체 폭행은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타인한테 피해를 가는 거예요. 때리고 벌 주고 그런 것들이 전부 신체 폭행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위험 및 협박입니다. 위험 및 협박. 그래가지고 너 이거 안 해줄 거야? 너 끝나고 이거 해달라고 막 부탁인 척 하지만 부탁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 및 협박에 해당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협박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게 이제 괴롭힘. 아, 난 쟤랑 장난쳤는데요 라고 하지만 괴롭힘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19가 되면서 원격 수업도 하게 되면서 사이버로 사이버로 많이 수업도 하고 SNS 소통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사이버 폭력이 자주 일어나요. 막 저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누구라고는 쓰질 않는데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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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누가 봐도 걔를 저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단체로 찾아가서 뭐 카톡 감옥처럼 만들어서 초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든 그런 데서 막 다이렉트 메시지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걸로 욕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도 생기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성폭력은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괴롭힘을 가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진짜 물리적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따돌림. 여기서의 따돌림은 특히 집단 따돌림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뭐 힘이 약한 친구라든지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위생적으로 안 좋은 친구라든지 아, 물론 집단 따돌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쟤는 이래서 저희가 싫어하는 건데요 라고 뭔가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어쨌든 그 학생을 다른 친구를 어떠한 이유를 붙여가면서 그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 그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 그런 거는 전부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학교 폭력 유형으로는 금품갈취.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물건을 이제 뺏거나 훔치거나 그런 것도 이제 금품갈취가 되죠. 가장 많은 게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 친구들 사이에도 자주 일어나는데 친구한테 자꾸 야 나 500원만, 야 나 1000원만, 나 이거 사 먹을게, 나 다음에 갚을게, 다음에 내가 사줄게. 계속 그러면서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500원, 아 500원 얼마 안 하니까 1000원, 아 얼마 안 하잖아 하면서 계속 주게 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꽤 금액이 커지면서 너 도대체 언제 갚니? 이렇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잦아요. 그래서 친구 간에는 사실 금전거래, 저는 뭐 빌려준다거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 하더라도 바로바로 갚으시는 게 그게 여러분과의 친구와의 오랜 우정을 위해서 바로바로 그런 걸 갚는 게 좋으니까 이런 금품갈치도 경계해야 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문제가 되기도 해요.
뭐 실제로 막 더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뭐 운동화를 뺏는다든지 아니면 지갑을 뺏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그 친구 사이에서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학교 폭력이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게 언어 폭력. 요 두 가지는 이제 친구 사이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건데 장난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너 왜 그따구로 생겼냐? 돼지냐? 이렇게 뭐 별명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조금씩 욕하는 거죠. 친구한테 하던 대로. 막뭐 욕설을 섞어가면서 친구를 부른다거나 친구의 대화를 하는데 욕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냥 친하니까 우리 친해서 원래 서로 욕해요라고 했는 그랬던 욕과 같은 비속어가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의 상황의 기분에 따라서 되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언어 폭력이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함께 해도 장난이라고 해도 어느 날은 그 학생이 뭐 되게 힘들어. 그 친구가 똑같이 나한테 막 욕을 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욕을 해. 그럼 이제 그게 언어 폭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욕을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드린 요 영상은요. 이것도 영상인데 사실 봐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은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변화예요. 1950년부터 2100년. 어, 올해는 2022년인데요. 라고 하는데 예상이에요, 예상. 그래서 유엔에서 이거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을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1950년 전쟁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오늘 현재 들어서면서 인구수가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돼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늘어나고 반대로 우리를 부양해야 될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해야 될 저기 청장년층의 인구는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점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다. 이건 유엔의 예측이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 대한 예측은 약간 더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인구의 20%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한 가지 추가해서 배우자면 우리 인구 구조에 대해서 노인 인구가 몇 퍼센트,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고령사,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초고령사회라고 나눕니다. 고령사회는요, 전체 인구의 7%,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차지할 때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고 하고요. 고령화사회다라는 건 이제 14%. 그래서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일 때, 근데 이제 고령화사회다라고 하고요.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초고령 사회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예요. 벌써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저 아래에 학생은 적어지고 점점 노인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능을 보던 학생 수가 고3도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고3이랑 재수생들. 선생님은 한 80만에서 90만 정도 봤어요. 근데 작년 수능 보니까 거의 60만 명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노인은 많아지고 청소년은 적어지고 청소년이 적어지니까 시간이 흐르면 노인은 더 많아지고 돈을 버는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될 부담이 늘어나겠죠. 무슨 말이냐?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했던 노인들도 그러한 노인들도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없다. 그러면 노인과 청년들 간의 일자리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OECD 기준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19년 통계청 자료예요. 그리고 최근 2021년 통계청 자료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전혀 못 미치는 꼴찌입니다. 꼴찌. 그리고 현재 출산율은요. 2019년에는 0.918명, 2021년에는 0.89명이에요. 0.89명. 이제 한 명도 낳지 않는 한 명, 그러니까 한 쌍이 결혼하면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 100쌍이 결혼해서 89명밖에 안 낳는다. 11명은 낳지 않는다. 11쌍은 낳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최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술,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굉장히 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기술과 수준, 고도화된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기대 수명을 증가에 한몫을 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대 수명은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과거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든 살려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고 그럴 능력이 되니까 점점 죽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병이 들거나 뭔가 생겨나면 이걸 치료를 못 받아서 죽거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니니까 점점 나이 든 사람 많아지고 반대로 우리 청소년들은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고령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노동인구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조사하고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만 열어놓고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횡설수설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 좀 설명이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만났을 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일상생활에서 배웠던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로 연구를 시작해야 되고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문제와 조사 방법 중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은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걸 잘 인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